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책을 추천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러니까 1학년들 회계원리 시간에 꼭 리포트를 제출하게 합니다. 책을 읽고 한 장은 요약을 하고, 그렇죠? 두 번째 장은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 감상문을 좀 쓰고, 세 번째 장은 이걸 읽고 내가 전공이라든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써봐라. 읽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솔직한 책이에요. 근데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고등학교에서 바로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들은 이런 책을 왜 읽히는지 모르겠다. 교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반응이에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게 8권까지 있는데 7권만 읽으시면 돼요. 7권만 읽으시면 거기에 회계학도 들어가 있고 경영학원론도 들어가 있고 돈 버는 방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아예 책을 다 사가지고 소장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쩌니 전쟁이라고. 만화책입니다. 86권 정도 되는데요. 남자들은 한번 읽으면 끝까지 갑니다. 진짜 야해요. 19권 많아요. 재미있고요. 스토리도 아주 야합니다. 한번 만화책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돈의 흐름, 이 사채업자들의 생리, 사람들이 어떻게 덫에 갇히는가, 그런 게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드라마도 한번 보시고 한번 만화책도 한번 부담 없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거래처 여사장님 남편이 정말 호인이에요, 호인. 그냥 사업을 하시는데 다 퍼다 줘, 그냥. 막 어렵다고 그러면 막 가서 다 도와주고, 자기 자재 갖다가 막 다 공사해주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이 책을 드렸어요. 부인 통해가지고 가서 읽으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구석에 좀 갖다 놔라. 아니 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병원에 있으니까 얼마나 죽겠어요. 이 책을 다 읽고 그 부인한테 그랬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살은 것 같다. 앞으로 잘할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동해가지고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만화방에 가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던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학생들한테 이제 읽히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어떻게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가는지 거기 다 나와요. 멀쩡한 사람이 술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꼬시는 방법, 절차, 이런 게 나와요. 거기. 그래서 여학생들도 한번 읽어봐라. 그런 차원에서 추천을 합니다. 진짜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여 권을 읽었는데 실망했어요. 그분들이 돈 벌어서 지금 부자인 건 알아. 근데 돈 버는 과정, 방법을 쓴 책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자기가 어렸을 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산골에서 살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혜택도 없고,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됐다. 중간 과정이 없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조금 솔직하게 쓴 책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책 죽어도 안 읽는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다. 이런 분들은 만화책도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만화책 있습니다.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만화책으로 한번 읽어보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14쪽 하단 재화 용역의 공고로 보는 거래의 사례.
그래서 1번 보면 그 사업자가 과세 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흔히 일어나죠. 법인 같은 경우 회사 갖고 있다가 중고차로 해서 팝니다.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고, 2번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장소이용자로부터 받은 입회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반환하면 그거는 부채요. 부채를 갖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반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뭐죠 이게? 식당이나 아니면 PC방 같은 경우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할 때 보면 반환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입회금 같은 경우는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 번째, 학원은 면세인데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컨설팅이죠.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거는 과세 사업이다. 그렇죠? 네 번째, 명도 소송을 하고, 그죠? 이것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져요. 실제로. 자, 내가 건물을 5층짜리 하나 사서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근데, 자, 보증금 한 층에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잘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월세를 못 내잖아요. 못 내는 게 허다. 1년이고 6개월이고 못 내는 사람들 허다예요. 그래서 옛날에 언제입니까? 90년도 말인가요? 90년도 말에 한번 일제조사 들어갔었어요. 임대사업자들 다 어떻게 했냐? 돈을 못 받았어도 왜 세금에서 안 끊냐? 다 소급해서 과세했어요. 5년치를. 그건 뭐 장난 아니죠? 그죠? 건물 주인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돈도 못 받았는데 무슨 세금계산을 끊고 내가 부가세를 내냐.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 월세를 계속 안 내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어떡하죠? 까잖아요. 보증금에서 그건 제하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 받는 거예요. 월세 받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 치더라도 부가세는 꼬박꼬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세금에서 끊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소송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돈을 안 줬는데 집에 재산이 많아. 그러면 월세 내놔라. 그래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도 들어가지만 세금 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끊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님은 당연히 돈 줘라. 가장 확실한 증빙이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외상을 했는데 돈을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죠? 아예 세금계산 끊지 말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왜 부가세까지 내요, 대신에? 그죠? 끊고 해지 통보하고, 그죠? 내용 증명을 해서 해지 통보하고, 세금계산 안 끊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지금 돈을 안 주는데, 외상 때는 안 주는데, 알고 보니까 알부자야. 그래서 이게 본성이 잘못돼가지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세금계산 끊어내야 됩니다. 계속 끊어내고 나서 나중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판사님한테 가서 세금계산서랑 부가세 신고서 딱 해서 저 국세 100% 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승소합니다. 세금계산서 위력이 커요. 그래서 판단하셔야 돼. 이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4번이 그런 얘기예요. 명도소송을 하면 안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명도소송하는 건데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은 이게 보증금에서 제할 텐데 그건 세금계산 끊어야 된다. 5번 화폐, 물, 흙, 퇴비, 원석 왜 세금계산 끊죠? 이 자체는 면세예요. 근데 적용을 하는 사람들은 과세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참 애먹었어요. 왜냐면 창업을 해서 공장을 졌는데 공장만 져요? 옆에다 적용을 하잖아요. 적용업자는 100% 부가세 붙고 세금계산 끊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창업한 데는 세무조사 나와요. 왜냐면 환급이 나오니까. 환급이 나오니까 현지조사 나온다고요. 부가세과에서. 나오면 아니 나는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도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부인해버려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 적용했는데 턱이 있냐 없냐, 울타리가 있냐 없냐 하고 따져요. 그래서 평지하고 좀 올라와서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울타리가 있어서 있는 거는 적용 맞다 이거예요. 매입세 공제. 그게 아니고 이게 경계도 없고 그냥 평평한 데다가 그냥 잔디 깔고 나무 심어가지고 그냥 했다. 그럼 그건 토지로 봐요. 토지로 봐서 매입세 불공제. 그리고 이거는 취득원가에다 가산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적용을 해서 세금계산 받으시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골프장은 잔디 심고 이런 거 다 세금계산 받습니다, 적용업자로부터. 근데 그 공제 못 받으면 경영난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잔디도 심으면 거기 딱 보면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일반 땅이랑 잔디 땅이랑 구분해놓고 거기다 쫙 뭐 목책을 했든지 뭐든지 구분해 놓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참 저도 좀 요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부가세도 냈고 분명히 정규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 받았는데 왜 공제를 안 해줘요? 그렇죠? 놀부심보지 국세청에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소심판원에 가면 그런 거는 다 구제를 받아요. 구제를 받아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분할등기. 분할등기. 기준에 있던 거를 그냥 가르는데 그것도 세금계산에서 끊어라.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공동사업용 건물은 분할등기를 하면 공동지분을 갖고 있다가 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7번. 과서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희도 신경 쓰는 게 그겁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해달라고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냐. 보세요. 이 5억짜리를 3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이거 살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냐. 받았으면 세금계산 끊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누기 1.1. 10%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부가세 내야죠? 물건 사가는 사람이 그런 거 따지겠어요? 30억 계약했으니까 30억만 자기 주겠다 그러지 30억에 3억을 줄 리가 없어요. 사는 사람은. 그럼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30억에서 나누기 1.1에서 10%를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부가세를 내고 뭡니까? 한 27억 정도, 그죠? 27억 정도를 양도소득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하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상가라든가 이런 건 주의해야 됩니다. 오피스텔 이런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분명히 받았어요. 금액이 큰데 안 받겠어요, 이 사람이요? 받으면 나중에 세금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떡하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는 게 절세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임대사업 뭐 안 하겠습니까? 한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죠?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10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그래서 당연히 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자예요. 1년에 4,800만 이상 받는 데는 서울 외에는 없어요. 대전 여기 없습니다. 4,800만 원 못 받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과세자인데 10년 사이에 간이과세로 넘어가면 내가 매입세 공제 받은 걸 토해내야 돼요. 기간 안분계산해서 토해내야 되니까 10년은 버텨야 돼요. 10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간이과세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하지만 간이과세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금계산 끊을 필요 없고 좋잖아요.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양도를 하면 그거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 게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고.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세무사 이제 그게 있으니까, 사업자가 있으니까 안 넘겨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이과세자로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양도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0%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양도금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받은 금액. 9번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자가. 9번 이것 때문에 지금 연구소나 산학협당들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비영리 단체라도
이제 과세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생기다 보니까 저도 그거 공부하다 보니까 복잡하대요. 첫 번째는 소유권이 어디 있냐. 연구소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개발을 했어요. 기술을 이전해 주는데 소유권이 여전히 연구소에 있어. 그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거기서 신제품이 개발이 되면 소유권을 돈을 준 사기업이 가져가겠죠. 그죠? 소유권이 있는 사기업이 소유권을 가져가면 아무리 연구소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법인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비영리단체는. 저도 공주대학교 거 천안 캠퍼스 거 저희가 기장을 했는데 55만 원을 받았어요. 기장료를.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공주에 있는 본교로 기장을 가져가기 전까지 언제 저거 빨리 안 가져가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공주대 산학협력단의 통장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프로젝트가 30개라는 거예요. 아, 좋아요. 30개 우리가 얼마든지 뭐 장부 만들어줄 수 있어. 하는데 A라는 통장, B라는 통장, C라는 통장, D라는 통장이 있으면 전용을 해요. 돈이 없으니까 B 사업에 A에서 가져와요. 그럼 나중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려줘. 그럼 어떻게 처리하라고 우리가. 어떤 거는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우, 이것 때문에 지가 났어요 아주. 사실은 예산은 전용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현실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딴 통장에서 일단 쓰고 갚아야죠. 그럼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딴 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주로 가져간다고 해서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갖다 줬거든요. 아마 공주에서 누가 세무사가 받는 그 기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고생 좀 할 거예요. 그죠? 천안 캠퍼스면 30개니까 통장이 본교 거랑 예산 거랑 뭐 합치면 통장이 100개는 넘겠죠. 그걸 어떻게 기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사업은 별도 장부를 해야 됩니다. 수익사업에 관련된 거는, 과세에 관련된 거는 장부를 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법인세는 대부분 안 내요. 왜요?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나면, 비영리 본 사업으로, 뭐라 그래, 전출한다 그러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 용어가 그걸로 보냅니다. 그걸로 보내면 법인세는 안 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제 부가세만 내고 장부만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들어가지만 법인세는 안 내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좀 생소하죠? 자, 그 다음에 뭐 재화용역과 관련이 없는 거래, 손해배상금.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계약을 하고 왔는데 계약금을 이제 걸었어요. 10%를 걸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거기는 막 큰 대로변이고 막 공기도 안 좋고 그런데 도저히 들어가 살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해제 갖고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계약했다가 해제하면 계약금을 떼는 거예요. 그죠? 떼더라고요. 몰수하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무리 법이 그랬다고 그렇지 예?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싸워가지고 50%는 받았어요. 그나마 감사하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다 몰수되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한번 경고를 했어요. 저 몰수하셨으니까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몰라요. 그걸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계약을 하러 왔어. 그 사람이 10%를 들고 왔다가 아유 죄송합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돌려주지 않죠. 계약금 안 돌려준다고요. 그죠? 몰수하고 있어. 그리고 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라 그게 합쳐서 기타소득이 1,500만 원이 넘어가면 들어가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6쪽에 가면 특별회비 뭐 이런 기부금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고 화폐, 대형증권, 수표음, 상품권 이거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죠. 자, 상품권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상품권을 팔면 슈퍼에서
어떻게 해요? 세금계에서 끊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또 세금계에서 안 끊고 상품권을 살 때 100% 신용카드를 쌉니다. 왜? 법인세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카드 아니면 상품권 안 팔아요. 아예 마트나 백화점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카드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매출로 잡아요. 왜요? 이 상품권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매출로 잡는데 잡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매출로 잡으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접대비. 물론 이 상품권을 사서 직원한테 줬다면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랑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거래처에 돌릴 거 아니에요. 거래처에 돌리면 접대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부가치세가. 자, 상품권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바다 이야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말 서민들을 많이 울렸던, 이분들도 머리를 많이 썼어요. 왜? 상품권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데 현금을 주면 불법이니까 상품권을 줬습니다. 상품권을 줬는데 바다 얘기 처음 한 사람들은 한 달 해가지고 10년치를 벌었대나 어쨌거나 뭐 건물을 샀대나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거래처 사장님도 했어요. 본인 이름을 하기 미안하니까 대학교에 다니는 자기 아들 이름을 가지고 바다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개업하고 나서 열흘도 못 해가지고 검찰에서 덮쳤어요. 덮쳤고, 검찰에서 이제 조사 끝나고 나니까, 왜냐면 그 장부나 이런 거 다 압수하잖아요. 압수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압수 돌려주니까 바로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오더라고요. 조사 나왔는데 희한해요.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하튼 돈을 오지 않았지만 상품권을 주고 다시 상품권을 주면 다시 돈을 환급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 횟수를 따집니다. 이것만큼이 다 매출액이래요. 그래가지고 장부는 압수당했으니 검찰에 압수당했으니까 세무서에 받아가지고 매출을 계산하니까 학생인데 바다 이야기 하는데 무슨 매출이 100억이 넘어가요. 1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이거 한 사람들 다 망했는데 제가 그랬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학생인데 이게 무슨 돈을 그렇게 떼돈을 벌 수가 있냐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도 조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같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감면을 해줬어요. 감면을 해줬는데 하여튼간 학생 아니고 전업주부 아닌 사람들은 다 세금 그때 다 부과당했습니다. 신용불량자 된 거죠. 세금 어떻게 내요? 저도 이것도 사실은 근거가 세운 직에 어긋난다. 그죠? 횟수에서 진짜 그렇게 매출이 일어나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그렇게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그런 겁니다. 사실은 머리를 쓴다고 상품권 갖고 했는데 부가세는 없지만 여하튼 소득세나 법인세가 다 나오니까 그랬습니다. 항공권. 자,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려면 어떻게 합니다? 1번. 내가 항공사에 직접 티켓팅 한다. 2번. 여행사에 맡긴다. 몇 번이야? 이렇게 하는 거 5%도 안 돼요. 진짜 많이 다니는 사람들만 직접 티켓팅 해요. 그리고 대다수의 회사 임원들은 여행사를 통해서 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첫 번째,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세무조사 나오면 이게 무슨 업무 관련된 거냐. 놀러 간 거지. 그래서 업무와 관련됐다는 걸 입증해봐라. 이게 머리가 띵 아픈 거예요. 연구소든 회사든 업무와 관련됐다는 입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업무 관련성 소명 안 해도 되잖아요. 직접 티켓팅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항공 티켓팅은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요. 요 항공권, 그 다음에 외국에서 호텔 숙박할 때 그 비용, 이런 것도 다 여행사가 청구합니다. 같이 예약을 해줬기 때문에 다 청구하는 거. 요거는 부가세가 없는 거고, 부가치세가 발생한 게 뭐냐면 여행사 대행 수수료예요.
있어요. 한 10% 정도. 이거는 여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저도 외국을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여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끊어주는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안 끊어줘요. 그쵸? 그러면 요것만큼은 비용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죠. 물론 통장으로 돈을 줬겠지만 지층불비 가산세는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행사를 통하지 말 것. 수수료도 줄여들지만 업무와 관련되는지 여부를 설명하는데 쉽지가 않다. 그쵸? 그래서 직접 티켓팅을 하시고, 그쵸? 두 번째, 자, 이 규정이 있어야죠.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 규정. 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나면 갑자기 임원들이 국외 여행을 많이 갑니다. 여행이 아니죠. 출장이죠, 출장. 출장을 국내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막 튀어가요. 프랑스도 갔다 오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국내 여비 규정은 아무리 출장을 가도 비용을 떨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얼마든지 돼도 돼. 일일 출장료를 $100를 하던 뭐 $1000를 하던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회사의 규정만 만들고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익이 많은 회사들은 임원들이 막 외국 출장을 많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수록 실제 돈은 많이 주지 않았겠지만 비용은 그렇게 많이 떨 수 있잖아요.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산학협단이나 연구소는 프로젝트가 오면 거기에 여비 규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임의로 떨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없으면 이제 연구소 규정으로 가는 거예요. 연구소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 규정으로 갑니다. 근데 공무원 규정은 정말 짜요. 그걸로 해서 뭐 비용 떨 게 거의 없고, 일단은 자체 규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외국 거는 굉장히 아주 세게 돼 있습니다. 세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많이 떨죠. 또 하나, 이익을 많이 나는 데는 왜 이렇게 체육대회를 많이 해? 이익이 많이 나니까 갑자기 막 저 시골 구석으로 저기 뭐 목포 뭐 이런 데로 막 워크샵, 체육대회를 많이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읍면 단위에 가면 간이영수증에다가 100만 원을 써도 가산세도 없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 단위에서는 이 간이영수증 가지고 3만 원 이상을 못 쓴단 말이에요. 못 쓰는데 읍면 단위로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서 그 사람들 간이가세자죠. 뭐 보나마나 영수증 몇 개만 얻으면 몇백 처리할 수 있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이 합니다. 보면 형태가. 자, 그 다음에 17번 17조 영화 입장권. 이거는 뭐 생계에서 교부 안 하죠. 그렇죠? 영화 입장권은 왜? 티켓팅을 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국세청에서 적격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영수증만 받으면 돼요. 승선권 마찬가지입니다. 배 타는 거, 비행기 타는 거, 이런 거 다 티켓팅은 전산 발매가 국세청에 통보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격 증명을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볼게요. 18조 재화 영역의 공고와 관련 없는 거래. 그래서 1번 화재 도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거래처가 손실이 너무 커. 손실이 너무 크니까 정책자금 받았고 은행에서 대출은 받았는데 손실이라면 안 되거든요. 회수하겠다고 대드니까. 이익을 내려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재고를 올리는 겁니다. 올리다 보니까 30억이 됐어요. 재고가. 실제 회사에 있냐? 3억도 없어. 3억도. 큰일 난 거예요. 세무조사 나오면 제조업체나 이런 데는 제일 먼저 재고부터 파악합니다. 조사위원들이. 재고 가서 개수 수량 세고 이거 단가 얼마요? 그래서 재고부터 딱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억 장부에 잡혔는데 실제 3억이라고 쳐요. 그럼 27억은 뭐예요? 매출 누락이에요.
장부에 있다며. 세무서에 신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시집 나가보니까 없잖아요. 그럼 요것만큼 매출을 하게 된 거예요. 너 어디다 팔아먹지 않았냐 이거야. 그래서 부가세 내나 뭐 법인세 내나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회사가 참 운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뭐냐면 불이 났어.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수해를 있거나 수재를 있거나 화재가 있다는 이럴 때는 아무리 법인이라도 장부를 추계로 들어갑니다. 장부가 없잖아요. 다 타가지고. 그죠? 추계로 들어가요. 어떻게 됐어요? 재고자산이 제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깔끔하게. 그죠?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불에 타면 판단하셔야 됩니다. 30% 이상 탔으면 그냥 놔둬. 그냥 놔둬. 30% 이상 탔으면. 어차피 세제 혜택 다 있으니까. 초기다. 30%가 안 되고 보니까 지금 막 불이 났다 그러면 끄야죠, 그건. 그죠? 어차피 세제 혜택도 못 보는데 우리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30%가 넘어가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아요. 근데 30%가 안 되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가 있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제자가 이제 한 군데 갔는데 가지급금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가. 가지고 막 맨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 네가 눈치껏 해야지. 그랬는데 천안 북면에 그때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둥둥 마당이 막 물이 차가 둥둥 떠다녔어요. 기계가 다 잠기고. 근데 경리과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물이 안 잠겼어요. 근데 우리 제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집어 던졌어요. 물에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가지금 다 해결됐어요. 추계로 들어가니까 제로로 시작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 외상 매출금의 양도, 팩터링입니다. 팩터링. 이런 거 세금계산 끊는 게 아니고 돈을 받으려는 그런 거니까 10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1,8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개정 안 돼 있는데 농민들은 수익 사업을 해도 매출액에서 비용을 다 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라 부가세도 해당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쪽 이 쌍가루 2번입니다. 재화나 영역 공과 관련 없는 거래. 자, 그래서 세법에서 이렇게 관련 없는 거는 요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영수증이랑 계약서, 입금표, 지료영수증, 확인증, 거래명세표. 제일 만만한 게 거래명세표예요. 옛날에 자료상 조사 나오면 어떡합니까? 사장님들이 입금증 거 갖고 있어요. 입금증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갖고 있어요. 계약서라든가 영수증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마치 이렇게 하면 구비하면 인정받을 걸로 했지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국세청에서 하나 요구를 합니다. 좋아, 당신 입금증 실제 돈도 적고 계약서도 있네?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금융거래 내놔. 100%는 아니더라도 30%만 되면 내가 인정해 줄게. 실제로 여기랑 거래한 게 있어야 돼요. 다만 얼마라도. 그렇죠? 요걸 입증을 해야지 이게 다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이것만 준비해가지고 인정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금융거래가 중요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된다. 다 아시죠, 이건? 그래서 그 요령은 진짜 좀 우리가 좀 비용 처리하려고 세금계산서랑 뭘 받았어요.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얼마라도 보내라. 거기로. 그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누가 시시법에 가리지 않고.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현금 거래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냐? 조금씩 가져갔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라도 금융거래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자, 20조 사업자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보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낸 거고 23조 사업자 범위
자, 여기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에서 법인,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그 다음에 3번,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4번, 비거주자, 외국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법인하고 개인인데, 개인 거 한번 볼게요. 밑줄 한번 쳐실래요? 읍면직에서 소지하는 간이가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는 거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안 받아도 좋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거래처를 수주하려고 청원군을 갔어요. 지금은 이제 세종시로 편의가 됐습니다만, 청원군이 면 단위에 있어요. 회사가. 근데 세무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여튼간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 쓴 거 아니면 다 국세청에서 다 부인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그 신용카드하고 세금계산 안 받는 것 중에서 밥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이영수증 받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회사가 제조비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럼 왜 이걸 비용을 안 넣습니까? 세무사무실에 안 된다고 그랬대. 아니 그 회사 자체가 읍면 단위에 있고, 그죠? 거기 지에서 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뭐 간이가사자들 같은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안 하거든요. 거기 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모아가지고 중국집에 짜장면 시키면 이런 거 다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럼 6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세금이, 법인세가 엄청 줄어드는 거죠. 또 세금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실제로 회사에서 돈이 나간 건데 비용 처리 못하면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그죠? 가짜 지급금이 발생해서 굉장히 불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찾아서 내야 됩니다. 자, 23쪽 하단에 비영리법인 제가 많이 설명했죠. 비영리법인은 장부를 두 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고유목적 사업에 관련된 장부를 하고, 대개 보면 뭐 정부처럼 하죠. 국가기관처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수익과 지출로만 해서 원인행위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수익사업만 일반 회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수익사업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 끊고, 계산서 끊고, 그 다음에 별도로 장부를 해서, 그죠? 장부를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5쪽 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있는데, 자, 앞에 장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협회가 어디든지 다 있어요. 협회비는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0% 인정이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회장이 되셨어요. 협회 회장이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 기분이다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을 내겠다, 회장된 기념으로. 이걸 특별회비라고 합니다. 특별회비는 그냥 비용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영수증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기부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죠? 특별회비는 기부금으로 처리돼서 여기 25쪽에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할 게 있어요. 자, 기부자가 있고 기부처가 있어요. 2번 기부처. 기부처에 보면 대부분 법인으로 되어 있을 거고, 거기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번호가 있죠? 거기다가 하나 더 써보실래요? 고유번호. 2번에 기부처에서 법인명 바로 옆에 칸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번호가 있는데 고유번호가 있어요.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업자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가 있어요. 이 고유번호가 없으면 아예 신고가 안 됩니다. 국세청에 전자신고가 안 돼요. 또 나중에 세무사 나와서도 고유번호가 없으면 기부금 인정이 안 돼. 부인해버리니까 이 고유번호는 꼭 받으셔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 받아도 좋은데, 거기 고유번호가 안 써 있으면 여기 혹시 고유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래서 적어 놓으시면 하자가 없어요. 그렇죠?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는 꼭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현물도 기부할 수 있죠? 현물도 기부할 수 있어요. 현물은 조심해야 될 게 시가로 기부금이 계산이 됩니다. 시가로. 자, 우리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6장에 보면 기부금 영수증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기부 받는 회사에 고유번호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부금 단체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부금 관련해서. 이분이 정말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초등학교를 나오시고 나서 고생 끝에 서울에서 정말 그 엄청난 부를 가진 재산가가 됐어요. 이분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고향이 그리워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졸업한 모교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 시설도 별로 안 돼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자기가 동창회에 가가지고 그 기부를 했어요. 자기 땅이랑 현금을 해가지고 보니까 60억을 기부했더라고요. 60억을 기부를 하고 왔어요. 야, 나는 여한이 없다.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몇백억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60억을 내가 모교에다 기부를 하니까 여한이 없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내문이 왔어요. 당신 어디다 기부했는데 증여세 좀 내라. 허거. 무슨 소리야 이게? 학교에다 그대로 내면 학교는 고유번호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뭐 국가기관이니까 법정기부금이죠. 100% 다 인정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동창회에다 낸 거예요. 근데 동창회가 불행히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비지정기부금 단체라 100% 다 인정이 안 돼. 그래서 기부금 비용 인정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당신이 사적으로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상해 처분을 받든지 증여 처분을 받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세금이 그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30몇 억 나왔는데 이분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신문에다가 낸 거야. 본인은 좋은 일 하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가 피땀 흘려가지고 버는 돈을 그렇게 내기가 쉽습니까? 냈는데 증여세가 웬 말이냐. 근데 우리나라는 법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답이 나왔어요. 세금 내세요. 그래서 그게 법원까지 간 걸로 아는데 그 다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사실은 구제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쪽 하단입니다. 28쪽 하단.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사실은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면요, 세무조사 나온 사람이 요것만 검사해요. 요것만. 장부한 것 중에서 첫 번째, 접대비는 엄마와 관련된 건데 특정인한테 한 거니까 한도가 있어요. 그죠?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1,800만 원. 중소기업이 아닌 사람은 1,200만 원. 서비스업이나 이런 건 1,200만 원. 한 달에 얼마 꼴이에요? 100만 원 꼴이에요. 그죠? 100만 원뿐 인정이 안 돼요. 그죠? 안 되고,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자한테 주는 거니까 전액 송금 인정되고, 그렇죠? 한도가 없다. 자, 그래서 한때 주유소를 세무조사 나갔어요. 세무서에서. 그럼 주유소에서 여러분들 기름 넣으면 뭐 받아요? 물이나 휴지 받아요. 그죠? 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휴지를 주는데 그냥 구입해서 준 거는 접대비래요. 접대비고, 그게 아니고 휴지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무슨 주유소,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광고 선전비래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휴지를 받으면 아마 스티커가 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죠?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는 광고조로 준 거다. 우리 주유소 많이 활용하라고 그런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가지고 그냥 그 회사, 크리넥스 회사에서 그냥 준 거는 접대비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세금을 추징당한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또 꼼꼼한 조사관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에서 회식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여직원이 자랑을 한 거예요. 회식비 다 송금을 해서 비용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회식 가면요, 이사님이랑 저기 대표이사님까지 다 나오세요. 이사님이랑 대표이사님 몇 명인데? 그랬더니 10명이래요. 큰 회사니까. 그래? 회식비 좀 가져와. 회식비 다 가져왔어요. 거기 보면 다 있잖아요. 참석에는 30명. 30명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10명이 임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회식비에서 다 3분의 1씩 깐 거예요. 그죠? 그거는 비용 인정 안 됩니다. 상여처분이에요, 상여처분. 그래서 법인은 법인대로 비용 인정 안 돼서 법인에서 더 내.
임원들은 또 자기 연말정산한 거 다시 또 신고 들어가니까 세금 더 내 난리가 났었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연구소에 원장님 같이 회식해도 원장님까지 다 나와서 하세요.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안 돼. 임원급들은 안 됩니다. 그죠? 회식비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한데 이건 특정인한테 주는 거고 이것도 한도가 있다. 기부금 한도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할 겁니다. 자, 29쪽 국가한테 뭐 주는 거 다 인정이 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제가 하나 설명드릴까요? 대전에 정심아 할머님이라고 계셨었어요. 아세요? 떡볶이를 하셔가지고 정말 찢어지게 가능한 데서, 저희 일찍 과부돼가지고 떡볶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버신 분이. 근데 이분 아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조금 망나니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 엄마가 할머니가 막 걱정을 한 거야. 저놈한테 주면 재산 다 말아먹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충남대학교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충남대학교에 가면 정심아 홀이 있습니다. 맞죠? 있어요. 아들이 큰일 난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당연히 자기는 어머니한테 받은 재산을 평생 써도 다 못 쓰고 죽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간 거야. 그래서 충남대학교에 소송을 걸었어요. 야, 그럴 수가 있냐? 예? 아무리 내가 이렇게 불의를 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 재산에 내 일정 부분 내놔라. 이게 유류 청구권이야. 자녀 재산 유류 청구권. 내가 워낙은 독자면 만약 그 정신 할머니께 만약 300억대라 그래요. 300억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잖아요. 어머님이 딴 데 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반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충남대에서 줬어요. 일부는. 진짜 반은 줬어요. 안 주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자녀재산 유리 청구권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불의하면 내가 받을 돈의 반은 날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연료하시면 효도하세요. 그래야지 나한테 그 목이 내가 당연히 받을 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여러분들한테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주고 어떻게 해요? 유언을 남기잖아요. 큰아들한테만 줘라. 그럼 둘째 아들은 개털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큰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겠죠? 소송을 하면 몇 프로? 반만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한에 반뿐이 못 받아요. 그래서 효도해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살아생전에 증여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주장을 못해요.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재산에 대해서 내가 일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효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주 찾아뵙는 게 효도예요. 자주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돈을 드리겠어요? 뭘 드리겠어요? 자주 가서 찾아뵙고 건강 어떠신지 보는 게 효도입니다. 못 가면요,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지금 연만하신데 기가 먹었어요. 전화를 못 드려. 못 알아들으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꼭 찾아뵈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9쪽에 박스가 있는데 잠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게 나쁜 사람들이야. 그죠? 나쁜 사람들이 거기 보면 1번 우체국은 워낙 비과세입니다. 아니면 면세입니다. 그런데 택배는 과세입니다. 그죠? 지금 택배업 중에 가장 비싼 게 우체국 택배예요. 가장 비쌉니다. 요거는 과세고요. 2번 KTX, 이거 과세 업종입니다. 왜 과세를 했냐? 철도는 원칙적으로 면세거든요. 그런데 KTX 역사랑 레일을 까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 다 맡길 거 아니에요. 동아건설이나 이런 데 맡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에서 끊어주겠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KTX는 과세 사업자다. 그래서 바꿔준 거예요.
일반 열차는 면세지만 KT역사는 과세업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사 관련돼서 10%를 다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이 KTX 타러 가면 세금계에서 끊어주나요? 안 끊어줘요. 이거는 세법에 위반된 거예요. 그 사람이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KTX는 여러분들한테 다 세금계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세금계에서 못 끊어주면 어떻게 해요? KTX 승차권에 부가세가 붙어 있으니까 그거는 매입세 공제 받게 해줘야죠. 근데 지들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개인한테 일일이 다 부가세 얹어가지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안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KTX 승차권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과세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한번 소송 걸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 나쁜 놈들아 왜 니네들 부가세세 붙는 과세사업자인데 왜 안 끊어주냐? 졌어요. 그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은행은 과세요, 면세요? 면세죠? 면세요. 면세인데 과세가 딱 하나 있어요. 은행도 열차처럼. 뭐가 있죠? 여러분들 세금계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제가 이제 농협을 많이 걸었는데 거기 직원들이 아주 불친절해요. 아주 그냥 매번 가면 원칙대로 하고 거기는 시험 봐서 들어가거든요. 공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공인인증서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갔어요. 공인인증서 하나 주세요. 그럼 거기에 부가세가 붙죠? 66,000원 붙는단 말이에요. 포괄 해가지고 통합을 해서. 그래서 그걸 돈을 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언니 세금 계산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농협에서 창구에서. 이 여중이 당황한 거예요. 우리는 저희 면세업자라 세금 계산 안 끊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 끊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본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본사에서 뭐라 그래요? 맞다고 그러죠. 그 언니가 얼굴 빨개지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 평생 한 번도 세금계산 끊어본 적이 없대요. 죄송하지만 손님 그냥 영수증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도 맨날 원리 원칙 짰잖아. 당신도 공채라며. 원칙대로 있다는 사람이 왜 이거 원칙대로 안 해? 막 지점장까지 와서 죄송합니다. 다 사과하고 그냥 영수증 받았어요. 어떻게 해? 세금계산 어떻게 받아? 근데 한 번은 혼내줘야지. 그죠? 그리고 나서 잘해줍니다. 그 은행에서. 그죠? 조금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쪽 부수거래, 그 다음에 부수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그건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2쪽. 개인. 자, 당연히 이제 정규증빙, 적격증빙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세금계산서, 그죠? 그 다음에 계산서, 신용카드, 그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요거는 다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적격증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세금계산 받지만 매일 밥 먹으러 가서 세금계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때는 신용카드를 써라.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신용카드를 쓰면 뒷이면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야 됐어요. 이면 확인이라고 해서 사업자 번호를 적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신용카드 쓰고 그냥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 신용카드를 쓰고 나서 미안하지만 당신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하나 줘라. 받아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 사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네, 이면 확인 없어졌어요. 신용카드 쓰시면 됩니다. 특히 그냥 일반 카드하고 법인카드하고 차이가 뭐예요? 법인카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내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게 쓰면 여러분들 사업자 번호가 다 국세청에 체크가 됩니다. 그게 법인카드예요.
개인은 법인카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개인도 법인카드를 만들어줍니다. 왜? 사업자 등록번호가 내재돼야 되니까. 그죠? 사업자는 개인이라도.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쓰고, 그래도 없으면 이제 현금 영수증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계정 과목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딱 하나. 접대비. 접대비는 요거 아니면 안 돼요. 10,000원 초과된 것 중에서 요거 아니면 100% 인정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직원들 카드가 있어요. 직원들 카드는 안 됩니다. 접대비는 법인 카드만 됩니다. 법인 카드만 되고, 접대비로 분류되는 건 직원들만 됩니다. 아니, 직원은 안 됩니다. 법인 카드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접대비를 제외한 거는 여러분들이 밥 먹었다든가 뭐 수수료를 냈다든가 뭐 이럴 때 카드 쓰잖아요. 그건 다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받지만 접대비는 법인에서 지정한 카드만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사에 대고 어떻게 하냐? 법인 카드를 관리를 해요. 갖고 있다가 누구 요번에 만나러 가는데 정보 좀 얻으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카드를 줘요. 접대비니까. 그죠? 그때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법인 카드는 접대비는 어떻게 분류하냐? 카드를 쓰면 국세청 전산에서 유흥업소를 하면 룸사롱 말하는 거예요. 여직원이 있는 룸사롱, 그냥 카페나 그냥 뭐 호프집 이런 데 아니고, 유흥업소 쓴 거는 설령 직원하고 같다고 치더라도 요건 접대비. 국세청에서. 이해가시죠? 왜 직원들이랑 아가씨 있는 집을 가냐 이거예요. 그죠? 골프 연습장은 뭐 아니고, 골프 필드에 나가서 쓰는 거 직원들이랑 갖다 치더라도 접대비로 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접대가 아니라 우기면 골프장에서 직원들이 딱 모여서 셀카 쫙 찍어야 돼요. 그죠? 자, 이런 업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접대비로 이제 분류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임원집 근처. 임원집 근처에 쓴 거는 다 접대비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덕연구단지에 계신 우리 임원께서, 연구소 임원께서 지분 분당에 계세요. 그런데 대전에서 쓰면 누가 뭐래. 그게 아니고 그 카드를, 법인 카드를 가지고 항상 분당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복무위생비가 아닐 것이다. 직원을 데리고 분당 가서 밥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접대비로 봅니다. 그죠? 지역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밤 12시 초과하면 접대비를 봅니다. 왜 직원들이랑 회식하러 가서 새벽 1~2시까지 있냐 이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 당신은 접대하려고 그렇게 새벽 1~2시까지 한 거지. 그래서 접대비는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직원들이랑 회식 갔어요. 첫 번째, 12시 이전에 해산하는 거예요. 그죠? 밥 먹고 이제 집에 가라. 술 한잔 먹고 집에 가라. 12시 전에 카드 쓰면 문제가 없죠. 복리후생비가 되고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직원들 중에서 한번 또 한 잔 마시면 끝까지 가는 사람 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막. 끝까지 가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12시 전에 11시 50분에 한번 계산을 해. 법인카드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2시 넘은 건 당신들이네. 뿜빠이. 회사 돈으로 못 줘. 접대비 인정되니까. 매입세 공제도 못 받으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카드를 쓰면 다 여러분들 거 분석이 됩니다. 분석이 되는데 이런 몇 가지 특징적인 거는 접대비로 그냥 자동으로 분류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노래방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왜? 직원들이랑 갈 수 있으니까. 근데 12시가 넘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모여. 가지고 시간이 찍히는 휴대폰 가지고 셀카로 짤까닥 한번 찍어야 돼요.
그죠? 그럼 거기 보면 1시 30분 찍혀 있잖아요. 국세청에서 접대비인데, 그럼 아니에요. 우리 진짜 회식한 거예요. 복리후생비예요. 가져와봐. 사진 뒤밀면 됩니다. 그죠? 세상이 상당히 삭막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아요.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마라. 여기 장소 개념 하나가 더 있죠. 내 시공구를 벗어난 거. 그죠? 여기가 대전 같으면 대전 시내에 쓴 거는 뭐 복리후생비든 뭐 수수료든 문제를 안 삼아요. 근데 왜 대전에 있는 기업이 서울 가서 쓰냐고. 서울 가서 쓴 건 직원들이 안 갔을 것이다 이거죠. 그죠? 보나마나 접대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관할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관할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서울에 가면 세무사님들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 서울에 있는 세무사님이 반드시 내요. 왜요? 내가 긁으면 접대비고, 그죠? 서울에 있는 세무사님이 긁으면 복리후생비야. 매입세 공제도 받고 100% 송금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안하잖아요. 천안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럼 질문. 제가 서울을 많이 갈까요? 서울에 있는 세무사님이 천안을 많이 올까요? 제가 서울로 많이 가죠. 그죠? 이문인 거예요, 이문. 그죠? 내가 관할구역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뭐 한번 와주세요. 그래 제가 가서 이 컨설팅을 하면 밥을 먹잖아요. 시간이 되면 점심이든 저녁이든 밥을 먹으면 대전에서는 여러분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천안에 오시면 제가 냅니다. 제가 내니까 염려 놓으시고 관할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동일군 시군구에서 움직인 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밑에 보시면 32쪽 박스에 읍면지역의 범위는 뭐냐? 시에도 읍면이 있죠. 그죠? 대전에도 읍면이 있죠? 없나요? 요번에 이제 금산군이 대전으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금산군입니다. 대전광역시 금산군이에요. 그죠? 금산면이나 금산읍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순산 읍면만 되는 게 아니라 시나 특별시 광역시에 들어가 있는 읍면도,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군이 있더라고요. 기장 미역이 유명한데 거기는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간이가세절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안 쓰는 데는 간이형세정을 받아서 100만 원을 써도 된다. 그 정도입니다.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고 12시 반서부터 식사죠. 1시 반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마시